대치동 음마아파트가 2016, 17년도에는 10억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게 점차 올라서 지금은 뭐 30억, 40억 이렇게 급등을 하고 부동산 값이 너무 쉽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10억, 1억 실제로 모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집값 1, 2억 오르는 게 아니라 아예 집값이 10억, 20억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둔감해진 게 아닌가. 미국 연준도 또 금리를 이제 다시 인하 기조로 한다고 하니까 아마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유동성 장세 이어지고 인플레가 계속 이어지면은 사람들이 더 돈의 가치를 좀 적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다 보니까 한국 안에 다 같이 살고 있지만 아예 자라난 나라가 다르다.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 세대는 후진국에서 태어났다면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중진국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MZ 세대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태도도 다르고 옛날에 뭐 조부모나 아니면 부모 세대님들은 최대한 아끼고 모으고 절약하고 그래도 은행 뭐 예적금 금리가 10%대였으니까 쉽게 부를 이룰 수 있고 또 이제 부동산 투자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자산가 대열에 들어가고 그렇게 됐지만 지금 MZ세대들은 아예 그 선진국이 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비 문화에 많이 젖어 있고 또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해서 세대에 따라서 소비에 대해서 돈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기자 시작할 때도 한국에 제2의 IMF가 온다고 그런 루머가 돌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지 않았고 주가도 계속 올랐고 그다음에 그 2020년대 들어왔을 때도 제2의 IMF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루머가 계속 있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고 또 지금도 제2의 IMF가 올 것 같다 아니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뭐 주식 폭락이 뭐 한 8% 정도 이렇게 빠지는 정도고 연준도 다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계속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도 거품이 끼는 거죠. 유동성 장세에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불로소득으로 이렇게 얻게 되니까 좀 쉽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급격한 급락이 왔을 때 본인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를 이제 그때 겪으면서 예전에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 IMF를 겪었을 때 왔던 그런 자각을 이제 젊은 세대들이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MZ세대들은 거의 선진국형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선진국의 상류층이 할 법한 소비가 한국의 일반 중산층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유동성 장세의 영향으로 다행히 상향평준화 이런 게 좀 이루어진 상태이기는 한 것 같고 그래서 돈에 대한 태도라고 본다면은 돈에 대해서 욜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를 즐기면서 살자. 그래서 뭐 해외여행 많이 가고 여행 많이 가고 취미생활에 돈 많이 쓰고 그런 욜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사회는 10대에는 대학 가야 돼. 20대에는 결혼해야 돼. 30대에는 뭐 승진해야 돼. 40대에는 뭐 그 자녀 대학 서포트해야 돼. 뭐 이게 다 나이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사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본인이 내가 그런 삶의 기준을 따라가는 걸로 만족을 할 수 없고 내 삶의 이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은 과감히 그런 패턴에서 나올 수 있는 근데 최대한 내가 돈의 영향을 덜 받고 돈에 너무 집착하면서 내가 무리한 일을 하지 않고 그런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게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본인의 에너지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남동에 100억짜리 집에 살아야 만족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뭐 스타트업을 한다던가 대기업에 들어간다던가 그런 유튜브 셀럽이나 아니면은 뭐 연예인이 된다거나 아이돌이 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 부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지방에 그런 헌집 살기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그냥 뭐 1억, 2억짜리 집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텃밭 가꾸면서 살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런 삶도 이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삶의 방식이 허용이 돼야 한국 사회에서 돈이나 그런 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던가 돈에 대한 불필요한 그런 탐욕이 좀 줄어드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는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
돈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고 내가 뭐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뭐 나의 꿈이나 이상 이런 거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그 밑바탕이 되고 필수적인 그런 존재가 되지만 너무 많이 돈을 무가치하게 쓰게 되면은 그게 독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금융이나 경제랑 상관없는 말씀을 드려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흥부놀부전이 있잖아요. 놀부라는 그런 이름이 한국어 놀다에서 왔다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게 티베트 아니면 네팔 지역에서는 놀부가 동화에서 상인 이름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자 상인 아니면은 장사를 잘해서 돈을 잘 버는 상인, 그런 상인으로 놀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놀부가 주인공으로 나온 그런 티베트 전래 동화가 있는데 친구가 놀부가 맡겨둔 금을 야금야금 훔친 거예요. 그래서 놀부가 그거를 알고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 주거든요. 자식을 숨긴다던가 자식이 원숭이가 됐다고 속여서 친구가 자기가 속였다는 거를 토로를 하고 다시 금을 돌려주게 만드는, 그러니까 놀부가 티베트의 인식에서는 그렇게 막 탐욕스럽고 부를 위해서는 나쁜 행동도 서슴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돈을 벌지만 자신의 이익을 불공정하게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되갚아주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놀부가 형성이 됐다고 해서 아마 그게 이제 옛날에 한국으로 오면서 다른 인식이 생겼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돈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벌면 안 되고 부정하게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 세대 때도 운 좋게 강남에 진입을 해서 자산가가 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나뉘어져서 그 부모 세대들이 지금 영끌을 해서 집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식들과 본인들이 그때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너무 그 기회비용이 크니까 지금 이런 다시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집 사야 돼, 무조건 부동산 사야 돼, 그러면서 투자에 끌어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MZ세대들도 부모 세대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부동산 영끌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이 부동산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투자 자산이라는 그런 인식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런 거고, 증권 분야를 오래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뭐 주식시장을 부양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와닿지가 않고 실제로 주식 실패를 한 그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불패 신화가 한국에서 쉽사리 사그러들지는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좀 투명도가 낮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미 투자자들이 작전 세력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업 오너가라던가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의 기관이나 세력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박탈감 등이나 똑같이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동기에서 투자를 하고 자금을 모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좀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투자 실패를 겪었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8년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해서 그때 들어갈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항상 급락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또 계속 사상 최대를 갈아치우면서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공포심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미국 퇴직연금 401k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미국의 노동자들이 이제 은퇴하고서 받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따라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401k를 좀 따라서 투자를 한다거나 하면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3,250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주담대가 60%고 1은행권들이 다 대출을 조이고 있어요. 카드론도 사상 최대인 상태여가지고 카드론에 대해서 어떤 뭐 교수님들은 공포스러울 정도다, 이게 진짜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다 정부에서 대출도 누르고 카드론도 누르고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서민이나 그런 분들은 진짜 돈 빌릴 데도 없고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카드론 쓰고 싶은데 카드론도 못 쓰고 이제 사채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하고 또 한국은행은 아마 기준금리 동결할 것 같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들 마음속으로 시장의 급락이 올지도 몰라 이런 공포심을 항상 가지고 24시간 내내 이런 공포심을 안고서 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급락이 그렇게 쉽게는 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 경제나 뭐 세계 경제나 미국 경제나 항상 급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활비라던가 정말 뭐 지출이라던가 빚 내는 거라던가 그런 거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제가 지금은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한국 소비자들은 정말 물가 오르는 거에 되게 민감해서 과자 회사, 식품 회사 정말 100원 올리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특히 라면 같은 경우에는 100원만 올라도 소비자들이 굉장히 막 항의를 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많이 올리는 거에 되게 주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물가 상승률이 일어나고 있는데 값을 많이 못 올리면은 그만큼 부담을 떠안거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한국 소비자들이 라면값 50원, 100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필수적인 식품이라고 해서 굉장히 민감한 건 맞는데 그거보다는 좀 큰 돈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으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날리면서 라면값 100원 오른 거에 분노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게 금융교육을 잘 하고 주식 투자 실패하지 않게 가이드 잘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에서 최대한 기업이나 소비자나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그래도 제가 그 튀르키예에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한국도 튀르키예처럼 금방 그런 위기가 올 줄 알았어요. 튀르키예는 리라 값이 폭등을 하면서 물가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2배, 3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한국은 그때서부터 조금씩 오르더니 지금 굉장히 인플레가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직장인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튀르키예에서는 물가가 달러를 기준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리라 가치에 따라서 계속 가격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가격이 뭐 한 달, 2달마다 계속 달라지고 막 2배가 오르고 그런 상황까지 이뤄지는데 제가 그때 학교에서 월급을 받은 것도 달러 기준으로 받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나라 경제는 튀르키예가 전통적인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삶의 기반 안에서 이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한국이 그래도 지금 경제가 세계적으로 좀 아직까지 탄탄한 나라 중에 하나고 월급 수준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60만 원, 70만 원 그런 월급을 받는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나 남미 그런 분들은 지금 거의 부업을 2개, 3개, 4개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다는 뉴스도 보고 그러거든요. 한국 분들도 항상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본인의 예산을 짜고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한 말을 어떤 책에서 봤는데 각 시대는 그 시대의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성이 그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과 같은 전 세계 경제 상황에서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트런드 러셀이 그 말을 한 이유는 경제 대공황으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각 사회의 환상이 얼마나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미국의 대공황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장기간 유동성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파급 효과가 날지도 모르고 중국에서 미국의 재고를 다 처리할 수 없으면 중국까지 대공황의 여파가 갈 수 있다고도 말을 하고 또 미국에서 나온 그런 경제책을 보면은 지금 미국의 빈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공황 이후에 좀 회복되는 듯 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그러면서 미국의 많은 그런 제조업이나 이런 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글로벌 장세로 계속 파티를 하면서 다들 행복해했지만 이게 한순간에 거품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품이 오지 않고 과거의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정말 개개인이 본인의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해야 되는 세상이고 젊은 세대들이 그래도 한국 역사상 가장 풍족하게 자라난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중산층의 비율이 많아진 거는 사실이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인들이 창의적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저 기업인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돌파구를 만들어주겠지 그렇게 기대를 하기보다는 좀 더 개개인적으로 본인의 전문성을 길러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경제의 구조조정 한파가 왔을 때 그럴 때에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되고 먼저 본인의 삶에서 창의성을 찾아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내고 그런 실천들을 한 명 한 명이 다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금융용어 책을 냈는데 저도 이제 증권 쪽으로 들어왔지만 좀 경제에 대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배우고 알기 시작하고 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알고 있었던 기존 지식하고 경제 지식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뭔가 이렇게 융합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제 투자를 할 때 좀 더 이렇게 다각도로 시장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투자 판단을 할 때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여기서 한 10%, 20%만 먹어도 수익인 것 같아 하면서 쉽게 들어가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주식을 뭐 100만 원 날리고 1000만 원 날리고 그 돈이면은 정말 비싼 레스토랑 가고 해외여행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삶의 소소한 행복들을 포기하면서 주식 투자에 그렇게 쉽게 돈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좀 너무 금융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하지만 성공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이 반드시 본인 삶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본인의 삶의 소소한 행복까지 포기를 하면서 너무 투자에 매달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봉 5천인 근로자가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2억에서 2억 5천 정도를 빌릴 수가 있고 한 달에 166만 원을 이제 주담대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럼 월급에서 일단 166만 원 까고 그 다음에 뭐 자녀가 둘인데 학원을 3개씩 보낸다라고 하면 그것도 벌써 한 200만 원 넘게 들잖아요. 그러고 종신보험이라던가 실손보험 그런 것까지 들고 하면은 사실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맞벌이가 필수인 상황이 되었고 그 맞벌이가 필수인데도 거기에서 그냥 부부가 다 알아서 가정 경제를 꾸리려면은 직장맘은 슈퍼우먼이 돼야 되고 아빠도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은퇴를 빨리 하면 안 되고 항상 그런 희망퇴직의 공포 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여유 자금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고 그렇다고 뭐 사교육을 시키지 마세요. 아니면은 무리해서 집을 사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본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입장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직장인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자기계발서나 재테크 서적 보면은 일단 1억만 모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쉬워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시드머니를 모으는 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미국도 보면은 저축을 하는 문화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주급으로 받고 생활하고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외국은 저축이라는 아예 개념도 없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저축을 해서 시드머니를 모은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저는 정서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서적으로 가난에 젖어 있으면은 도전하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좀 더 뭐 창의적인 일에 종사하기 힘들거나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그런 큰 부를 이룰 그런 기회를 더 적게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유대인들 문화 중에 13살이 되면은 친인척들이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종잣돈으로 주면서 그걸로 뭐 투자를 해봐라 그러면서 처음으로 투자의 경험을 제공하게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에서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좀 만약에 저소득층이거나 가난하다면은 그런 부에서 부를 이뤄내는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많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생각의 한계, 그 다음에 본인의 창의성의 한계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도전 정신이라거나 본인이 본인에게 가는 한계 그런 거에서 많이 못 벗어나고 중앙대학교 교수님인 것 같은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창업의 시대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단순히 월급을 받아서 월급으로 부를 불리고 아파트를 사고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창업으로 넘어가서 내가 일을 만들고 내가 만든 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직장인 입장에서는 저부터도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렇게 창의적으로 본인이 창업을 하고 새로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이나 시장을 발명을 한다던가 그런 시대적 흐름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MZ세대들이 잘 인식을 하고 빨리 받아들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본인이 거기서 대안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내가 굉장히 학창시절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힘든 삶을 아이한테 물려주기 싫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자녀 대학 보내게 부양하면서 힘들게 노년을 보내기 싫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자녀를 낳는다는 거에서부터, 자녀를 낳으면 일단 안정된 주거가 있어야 되고,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려면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되고, 이제 또 아이를 낳으면은 사교육을 많이 시켜서 또 좋은 대학에 가야 또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회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담을 너무 크게 느껴지면은 또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고, 이게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서 이제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예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평균적인 삶을 하려면은 정말 굉장히 치열하게 노력을 해도 겨우 평균이 되는 그런 사회잖아요. 정말 10대 때 다들 치열하게 공부해서 겨우 대학 들어가고, 20대 때 치열하게 공부해서 겨우 직장 들어가고, 그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겨우 빚내야지 겨우 집 살 수 있고 자녀 교육 시킬 수 있고, 이런 세상이 됐는데, 그래서 출산율 0% 때는 본인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물려주기 싫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삶을 반복하게 만들기 싫다거나,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아이가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환경이 돼야 누구나 다 너도 나도 아이를 낳고 출산율도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맞물린 문제이고, 결국에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기술 개발하고 그 다음에 기술 따라잡고 이렇게 하면은 성공했어.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대기업 제조업 위주로 잘 성공했고, 한류도 잘 해서 전 세계에 진출했고, 지금까지의 이 성공 공식은 맞아 들어간 건데, 앞으로 그럼 한국 경제는 또 어떤 성장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냐, 거기에 있어서 기존 방식을 되풀이하려는 사람들과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해서 좀 더 다른 방식을 도모해 보려는 사람들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 그 어떤 합의점이 잘 마련이 돼야지 그런 구조의 연결고리가 해결이 되지, 만약에 그런 합의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은 그 연결고리에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튀르키예나 뭐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가서 느낀 거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제일 힘들게 살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처럼 평생 열심히 하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쟤는 저러니까 못 살지,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거야, 막 게을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지만, 그게 저는 한편으로는 도구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10대 때 그냥 잔디밭에서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20대 때 대학생 친구들하고 놀고, 30대 때 가족들하고 계곡 가고 뭐 캠핑 가고, 그러면서 충분히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휴일도 없이 계속 전력 질주를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나.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걸로 한국이 이만큼 경제 대국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라 그러면은 그거를 MZ세대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과연 한국 사람들이, 다른 외국 사람들은 저렇게 다들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24시간 일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고민 같은 것들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한국이 이래서 잘 사는구나를 느끼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다 놓치면서 달리기만 하는 게, 그러다가 만약에 넘어지면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의 이런 경제 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이 느끼기에는 젊은 사람이 더 잘 살 생각을 해야지,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한국도 빈곤국이 된다거나 한국도 못 살게 되는 건 한순간이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젊은 세대들을 푸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방향성이 잘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 지금까지의 성장 공식을 인정하면서 앞으로의 성장 공식에서 좀 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길을 만들 수 있는 도전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MZ세대들이 선진국에서 자라난 거죠. 저희 세대랑은 또 다르게 완전히 선진국에서 자라나서 본인이 눈높이가 높아서 뭐 나는 내 자아 실현을 해야 돼. 나는 뭐 창의적인 일을 해야 돼. 나는 내 인생의 최종 목표를 정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목표를 찾기 위해서 계속 뭐 생각할 거야. 탐구할 거야. 근데 그것도 제가 그런 MZ세대들하고 더 많이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제가 느끼는 거는 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일자리가 없으면은 빵집 알바를 해서라도 내가 거기에서 배우는 게 있을 거고, 저는 본인이 잘 못하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배워가면서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지레 겁먹지 말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고 지레 겁먹지 말고 일단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면 일단 최대한 빨리 알바든 일이든 시작을 해서 거기서 배워 나가고 시행착오를 얻고, 아 내가 그때 잘못했으면 좀 더 고치고 그 다음에서 또 잘못했으면 좀 더 고치고, 그런 시행착오를 본인이 받아들이고 본인의 완벽하지 않음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한국 학생들이 완벽주의에 대한 그런 게 좀 심해서 더 취업을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일을 통해서 프로페셔널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본인의 그 기준이 너무 높아지고 눈에 차는 일을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일을 하고 모르면 배우고 실수하면 혼나도 고치고 그러면서 계속 그냥 업데이트를 하면서 살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완벽한 인생을 위한 첫 단추, 내 완벽한 인생을 위한 완벽한 직업, 그런 걸 너무 찾으려고 너무 방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저도 그런 되게 방황이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되게 공감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좀 깨달은 거는, 아 내가 직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 내가 가장 기쁨을 느끼고 가장 희열을 느끼고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이 내 직업이 돼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뭐 일 따로 취미 따로 아니면은 뭐 워크앤밸런스에서 나는 일하고 그 다음에 내 자아는 뭐 취미생활에서 찾을 거야, 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본인이 이거는 내 자아를 실현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회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거나 다른 분야로 옮기게 된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좀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본인이 나는 이 일을 할 때 가장 기뻐, 가장 보람을 느껴, 그런 직업을 찾아야 되고, 그래야 최대한 이직을 줄이고 그만두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학창 시절에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공부만 하고 겁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본인이 더 어릴 때 더 많은 분야를 경험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어릴 때 많이 경험을 하면 이제 사회에 나갈 때 본인이 잘 정립되어 있는 그런 내면을 가지고 직장을 시작할 수 있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어릴 때 학교에서 지금 국영수만 막 가르치고 막 수학 가르치고 과학 가르치고 하는데, 그런 거보다 오히려 그런 예술 교육을 어릴 때 많이 해서 창작의 경험을 많이 만들어주고, 아니면 탐구 경험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주고 한다면은 좀 사회에 나갔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가장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전력 질주하는 그런 거를 찾을 수 있게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